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정책은 또야, 이 정책은 쓰레기야 라고 발언을 한 결정적인 게 트럼프가 명명한 감세법안이죠. 트럼프가 만들어놓은 감세법안을 딱 보니까 국방비를 1,500억 달러 증액하는 거야. 자신은 5천억 달러 어떻게든 줄여보겠다고 미친듯이 뛰고 있는데 사자만큼 멋있는 동물이 없죠. 권자에서 물러난 킹만큼 비참한 동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패권은 내가 왕좌에서 물러나는 순간 찢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일론 머스크가 결정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은 또야, 이 정책은 쓰레기야 라고 표현을 서슴지 않은 어떤 발언을 SNS에 한 게 결정적인 게 트럼프가 이번에 의회 통과를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감세 법안이죠. 그러니까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크고 아름다운 법안. 트럼프가 명명한 감세 법안이죠. 일단 감세 법안에는 일론 머스크는 동조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세금을 줄인다는 거는 기업한테 좋은 거거든요. 부자들한테. 감세 법안은 다 부자들의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줄이고 그리고 소득세를 줄이고 상속세를 줄여주는 거예요. 나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법인세를 21%에서 18% 감축하기로 원안에 만들었었는데 월가와의 민주당과 반발로 트럼프가 그걸 21%로 유지하는 선에서 절충을 해요. 그래서 감세 법안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법인세는 기존의 안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폐지하지 않고 그걸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감세 법안인데 사실은 후퇴했죠. 여기서 일단 일론 머스크 한번 빡쳤을 거고 화가 났을 거고요. 결정적으로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감세 법안이긴 한데 국방비를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증액하는 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단 도치수장으로 일론 머스크에게 트럼프가 맡겼던 임무가 뭐냐면 재정적자 2조 원을 매년 2조 원의 재정적자가 나니까 그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올해 거의 40조 원이 될 거고 내년에는 43조 원, 42조 원이 되잖아요. 그럼 4년간 거의 1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럼 2조 원의 재정적자를 1조 원으로 줄이자라는 게 일론 머스크에게 도치수장으로 트럼프가 준 미션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조 원의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국방비 5천억 달러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때려 죽여도 1조 원을 줄일 수가 없어요. 국방비 5천억 달러를 줄이지 않으면. 지금 현재 미국의 국방비가 정확히 9천억 달러예요. 올해 1조 달러를 넘어설 거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1조 달러 근접하고 있는데 천조국이죠. 1,400조국이죠.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근데 우리가 그냥 부르기 쉬운 말로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국방비가 1,000조 원이라는 얘기예요. 1조 달러. 1조 달러면은 그냥 요새는 그냥 그 신문에 맨날 나오는 게 36조 달러 미국 국채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무감각해졌어요. 사람들이 1조 달러는 돈이. 1조 달러면은 1,000조 원이에요. 얼추. 1,000조 원이면 조가 1,000개예요. 조는 억이 10,000개예요. 내가 10억씩 연봉을 받아도 1,000년 동안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1,000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씩 1,000년 동안 연봉을 받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야 1,000조 원이 돼요. 네. 일반 사람들은 계산도 못하죠. 거기서 0이 하나 더 붙으면 1경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려고 공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공을 몇 개인지 막 까먹는 숫자예요. 우리는 생전 보지도 못하는 숫자고요. 지금 현재 엄청나게 자산 배팅을 해서 부자가 되면 지금 강남 아파트 100억 원이죠. 아무튼 그 100억 원의 강남 아파트를 이제 몇 채 살 수 있는 돈이죠. 그게 아마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다 사고 남을 것 같은데 대충 그런 돈이에요. 그런 돈 중에 5천억 달러를 왜 국방비에서 감축하라고 했냐면 그게 쉽게 얘기해서 로키트 마틴의 F-35를 사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현재 1조 달러 중에 F-35를 사고 유지 보수하는데 연간 미국 국방비로 쓰이는 재무부에서 국방부에서 로키트 마틴 그 장부로 들어가는 계좌이체되는 돈이 연간 4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F-35만 사지 않으면 4천억 달러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도치 수장이 되는 이게 되게 얼토당토하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4천억 달러를 지금 미국은 매년 F-35 전투기를 사고 그걸 타이어를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유지 보수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장부를 까보니까 로키트 마틴이 들어가는 그 로키트 마틴이 나사 값이라고 하는 나사 한 패키지가 10만 달러예요. 국방비로 들어가는 돈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전투기에 쓰이는 나사지만 그게 뭐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도 아닌데 나사 한 패키지가 10만 달러라는 거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 회계장부를 뜯어보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도치 수장을 맡기 전에 이제 도치 수장을 맡은 직후에 언론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X에다 뭐라고 썼냐면 F-35는 바보들이 만든 전투기다라고 했어요. 1,000억 원짜리 전투기가 실제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고 뭐 미사일 장착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돈은 2,000억 원이에요. 그냥 깡통 우리가 흔히 깡통차라고 하는데 F-35를 그냥 수입하는 데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인데 거기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고 거기에 뭐
뭐 옵션을 좀 집어넣고 쉽게 가면 이제 풀옵션으로 사들이면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 우리나라에 지금 몇 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 대 사는데 2천억 원이면 10대 사면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조 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돈이 이제 F-35인데 미국이 4천억 달러를 매년 로키드 마틴의 매출로 꽂아주니까 그러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프레임을 만드는데 천재잖아.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F-35처럼 바보 비행기를 우리가 매년 사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F-35를 자기가 뜯어보니까 테슬라 CEO로서 F-35를 하나하나 분해해보니까 F-35가 특별하게 잘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인데 자기가 가만히 뜯어보니까 그 옵션 중에 하나도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어지간히 하는데 하나도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보 비행기인 거예요. 다 어중간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공부 잘하는 주입식 교육받은 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다 1등급을 받았는데 뭐 하나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뭐 하라고 하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만 많이 따는 거예요. F-35가 딱 그런 거예요. 뭐든지 다 조금 어중간히 잘하는데 뭐 하나 똑부러지게 획기적으로 잘하는 게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눈에 볼 때는. 이런 바보 전투기를 사는데 연간 4천억 달러를 쓰니까 내가 그거 안 사겠다 내가 앞으로 이 선언을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해외 원조국 막 공무원들을 자르고 국방비를 줄이겠다고 막 가열차게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지난 5개월간 일론 머스크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감세 법안을 딱 보니까 국방비를 1,500억 달러 증액하는 거야. 자신은 5천억 달러 어떻게든 줄여보겠다고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그 반세계화 혁명의 어떤 동지로 자기를 끌어들인 트럼프가 나 이거 어쩔 수 없어. 현실적으로. 나 국방비 좀 증액해야 될 것 같아. 나 이거 미리 좀 얘기했잖아 너한테. 언제를 줬어?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어. 나 국방비 늘리겠다고. 또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예요. 나 이번 감세안에 국방비 증액안을 넣을 거야. 네.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막 반발하니까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일론 머스크는. 근데 쟤 마약 먹은 거야? 왜 저래? 이렇게 얘기했죠. 다 알려줬는데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일론 머스크의 눈에 볼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이 트럼프가 어떤 반세계의 어떤 혁명 동지로서의 예전의 어떤 그 의지를 이제 상실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러면 내가 테슬라 불지르고 막 불매운동 벌어지는 와중에도 나는 트럼프의 미션을 막 가열차게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그걸 배신하니까 그러면 총사령관이 징역 앞으로 할 수 있나요? 일론 머스크의 눈에 볼 때는 배신자가 대통령이 배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강력하게 반발한 거죠. 자신의 업적은 그 재정 적자를 줄여서 자기가 미국의 어떤 반세계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패권을 되살리는데 뭐 기업의 CEO이긴 하지만 어떤 역사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는데 자기가 투신했는데 물론 자기가 테슬라의 어떤 인허가권 문제 때문에 뭐 그 트럼프를 만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런 미션을 받은 이상 내가 가열차게 한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야, 나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국방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너 이해하고 네가 좀 더 줄여 그러면 국방비 말고 딴 데서 줄여봐.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야 이거 좀 아무리 생각해도 쟤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돌아선 거예요. 그 사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무슨 뭐 당연히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이제 관세 전쟁 해보니까 유럽으로 전기차 팔기도 어려워졌고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중국과의 어떤 판매 루트도 조금 위협을 받는 것 같고 또 전기차 보조금도 다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안 준다고 하니까 또 사실은 좀 흔쾌히 뭐 내키진 않았을 거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누적돼 왔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감세안으로 폭발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트럼프는 왜 그렇게 반세계화라는 어떤 세계관을 설정해 놓고 그 세계화주의자들을 적으로 몰아서 타겟을 만들어서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켰는데 왜 이제 와서 그 국방비 증액안을 넣으면서 민주당과 월가의 어떤 그 요구나 어떤 압박에 굴복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그 트럼프의 어떤 향후 정책들을 가늠하는데 이제 열쇠가 될 거라고 보이는 지금 사건이에요. 트럼프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반세계화 그 노선을 100% 포기하지는 않았다. 라고 생각해요.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격상 그리고 전략상 그리고 이해관계상 여러 가지 면에서 반세계화 정책을 완전히 놔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체성이 와해되고 지지 세력이 다 이탈할 테니까 아직까지는 반세계화 정책을 유지는 한다. 하지만 월가의 저항과 그들이 후원하는 민주당의 저항이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다라는 현실 자각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반세계화 어떤 노선을 걸으면서 세계화주의자들을 딱 설정해놓고 계속 총알을 쐈잖아요. 그러면 그 포탄을 막고 있는 트럼프가 얘기한 세계화주의자들, 월가와 중국과 군산복합체, EU 규제당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거는 패권 전쟁이거든요. 패권 전쟁은 패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동물의 왕국 BBC 방송의 어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만큼 멋있는 동물이 없죠. 그 사자의 왕만큼 멋있는 또 동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수의 왕인 사자 중에서도 왕이니까. 그러니까 라이언 킹만큼 폼나는 동물이 없죠. 하지만 권자에서 물러난 라이언 킹만큼 비참한 동물도 없어요. 왜냐면 새로운 젊은 왕이 절대로 그 사자를 놔두지 않거든요. 가만히. 그러니까 그냥 평민 사자로 살면 집단 속에서 그냥 표 안 나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집단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권자에서 물러나면 권자 있을 때는 가장 뽀대나고 폼나는 삶을 살다가 권자에서 물러나는 늙은 사자는 젊은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어요. 실제로 동물의 왕국 보면 그 젊은 왕이 자기 친위 세력과 연합해서 늙은 왕을 찢어 죽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숨통이 끊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보통 사자들이 왜 동맥 숨통을 물고선 그 동물이 죽으면 이빨을 빼잖아요. 근데 숨통이 끊어졌다는 걸 뻔히 아는데 물고선 막 포효를 해요. 막 트위스트를 머리를 트위스트 해가지고 그 목을 찢어버려요. 먹지도 않을 거면서 식량이 아니잖아요. 네. 기존의 패권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숨통이 끊어져도 계속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패권은 내가 왕좌에서 물러나는 순간 찢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가도 그걸 알아요. 민주당도 그걸 알고 EU도 패권을 미국한테 뺏겨봤으니까 그걸 알죠. 파운드화가 어떻게 찢어졌는가를 잘 알죠. 제가 좀 이따가 파운드화가 달러한테 어떻게 찢어졌는가를 브레튼 우즈 체제로 보통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숨통이 끊어진 다음에도 달러가 파운드를 찢어버려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패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임을 당할 걸 뻔히 아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할 패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저항을 할 거예요. 월가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저항을 시작했어요. 최근에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딱 시작하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관세 전쟁을 시작했을 때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채권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론이 불거지니까 관세 전쟁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제 만연해지고 불확실성은 경기 침체론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졌어요. 채권 가격이 올라갔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채권으로 이제 투자자가 몰렸죠. 안전자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에 쏠린다는 서사가 형성되니까 5% 육박했던 채권금리, 장기 채권금리가 4%, 3% 후반대로 떨어졌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으니까 관세 전쟁을 더 가열차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월가는 싫었던 거예요. 세계화가 해치되니까. 월가가 어떻게 저항했냐라는 거죠. 트럼프가 가장 무서워하는 채권금리를 급등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채권자경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채권자경단은 말 그대로 채권 시장의 이제 자치 조직이에요. 실제로 어떤 조직화된 어떤 조직이라기보다는 채권 시장의 이해관계를 암묵적으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는 이제 채권 투자자 세력들이 이제 미국의 정부가 채권 시장에 불리한 정책을 내놓으면 채권 시장에 유리한 정책으로 바꾸라고 채권을 팔아서 채권 시장을 압박하는 거예요. 교란시키는 거죠. 채권을 팔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그대로거나 줄는다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반대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채권 자경단이 활동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금리가 다시 1%포인트 정도 급등했어요. 5%를 뚫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36조 달러를 갚는데 1%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압박감을 느끼고 스콧 베센트, 월가의 중재자, 그러니까 백악관과 트럼프와 월가, 제이미 다이몬의 중재자인 그 헤지펀드, 조지 소로스와 같이 헤지펀드를 운영했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어떤 완충 지역을 최대한 이용해서 월가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거고 그 메시지를 트럼프가 무서워하고 사실은 관세 전쟁을, 무역 전쟁을, 반세계화 전쟁을 일단 진격화 프로를 철회하고 회군을 했다. 일단은 그게 이제 그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90일간 유예했던 거가 첫 번째 신호고요. 그러니까 월가에 보낸 신호예요. 내가 일단 회군할게. 너도 잠깐 생각을 해봐. 나도 좀 생각을 해볼게라는 게 첫 번째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유예했다라는 거였어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관세 전쟁 회군이 첫 번째 월가에 보낸 어떤 그 화해의 제스처였고요.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연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다. 사실상 일론 머스크를 퇴각시켰다라는 거죠. 미국의 법상으로는 그 외부 선출, 그러니까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임된 강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더치 수장으로서 이제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고 이제 트럼프가 그냥 임명한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은 연간 130일 이상 활동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을 해석하면 유권 해석하면
이제 연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130일이 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는 이제 경영 일선으로 돌아갈게라고 했던 것도 트럼프의 어떤 이런 어떤 그 수정주의 혁명안, 그러니까 월가한테 어떤 굴복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이런 혁명안에 불만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일론 머스크도 이제 어떤 한계를 느낀 거고, 그리고 일단 테슬라의 어떤 주가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경영상의 어떤 난조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래서 이제 연장하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내년 7월 4일까지 가열차게 재정 적자를 줄이라는 미션을 줬는데, 일론 머스크가 경영일선에 복귀할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잡았어요.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퇴각을 시킨 거예요. 해임을. 이게 두 번째 어떤 제스처였다고 봐요. 일론 머스크를 사실상 퇴각시켰다. 그리고 스코페센트에게 힘을 실어줬다. 일론 머스크의 말을 귀담아 듣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인선 과정에서도 스코페센트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일론 머스크의 어떤 요구사항을 이제 묵살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나사 국장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 사람을 이제 심으려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물론 이제 갈등도 있었지만 나사 국장을 이제 취소했죠. 임명안을.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백악관의 기류가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혁명군보다는 이제 기존의 그 월가 군대, 그 민주당과 월가의 군대의 어떤 그 백기 문서를 보내는 어떤 제스처들을 자꾸 이제 일론 머스크는 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이제 틀어지게 된 계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반세계화 전쟁을 가열차게 5개월 동안 하다 보니 여기에 이제 월가와 민주당이 채권 시장을 교란하는 방법으로 채권 자경단을 활동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그 트럼프에게 저항을 했고, 이 저항이 트럼프에게 강력한 압박감을 줬죠. 국채 규모가 36조 달러인데 이걸 갚는 과정에서 이자가 급등하면 큰 부담이 되고 결국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이거고요. 채권 자경단은 그 레거스 미디어들은 일본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이제 청산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를 팔고 일본 국채를 샀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금리가 올랐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사실 월가가 한 거지만 이제 일본 정부한테 화살을 돌렸죠. 그리고 중국이 금을 사기 위해서 국채를 팔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라고 또 중국한테 돌렸어요.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일본이 캐리 트레이드, 이제 금리채를 이용한 투자 자금이 미국 국채에서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일본 국채로 이제 투자가 선회하면서 이제 국채를 판 것도 사실이고, 중국이 금을 사기 위해서 국채를 판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영향으로 갑자기 1%포인트나 갑자기 급등했다고 하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떤 중간에 어떤 그 물타기 과정을 거쳐서 월가가 개입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6조 달러 미국 국채 중에 일본이 들고 있는 거는 1조 달러, 중국이 들고 있는 거는 7천억 달러예요. 둘이 합하면 1조 7천억 달러. 현재 미국 국채 규모의 정확히 5%예요. 자, 그러면 이 5%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중국이 95%를 가지고 있는 나머지 국채 시장을 흔들 수 있을까? 네, 뭐 흔들기에 충분한 거지만 일시에 다 내다 팔기 전에는 조금 부족하죠. 사실은 설명하기가. 그럼 왜 월가라고 내가 주장하냐 하면, 월가 투자은행들하고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 5조 달러예요. 그리고 이들이 대주주로 있는 연준이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 미국 국채는 재무부한테는 부채지만 그걸 사준 연준의 장부에는 자산으로 기록되거든요. 정확히 4조 7천억 달러예요. 얼추 5조 달러. 그러니까 연준과 월가, 사실상 월가가 10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 거의 20조 달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월가를 제외하면 한 10조 달러 정도가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 투자자들을 압박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이 월가 네트워크에 있죠. 그 네트워크들이. 그럼 거의 20조 달러를 사실은 월가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국채인 거죠. 그러면 1조 7천억 달러에 가진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가 트럼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내다 팔아서 갑자기 지난 5월 달에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10조 달러를 가진 반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월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10조 달러, 많게 보면 20조 달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월가 금융 세력이 자신들이 직접 내다 팔거나 트럼프에게 들킬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어떤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채권 시장을 교란시켰다라고 추측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진실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이미 다이먼이 5월 30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레이건 국가 경제 포럼이 있어요. 이 레이건 국가 경제 포럼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성의 기자회견으로 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백악관 트럼프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당시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그 레거스 미디어들의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채권 자경단이 돌아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고 했냐면
absolutely라고 했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채권 작용단이 돌아왔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채권 작용단을 움직였냐라고 하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absolutely, 당연하지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내가 했다. 월가가 했다라는 거죠.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채권 작용단을 움직였어 라고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질의응답을 통해서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미국 국채시장이 붕괴할 거다. 채권시장이 붕괴할 거다. 그렇게 될 경우 과거에는 월가가 도와줬는데 앞으로는 도와주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금융위기 때 공화당이 만든 볼커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돈으로 채권을 못 사. 그러니까 볼커룰이 뭐냐면 금융사들이 자기 자본으로 채권을 못 사요. 고객 투자는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금융사들이 자기 자본, 자기 금고에 있는 자기 돈으로 채권 투자를 못 해요. 근데 원래 미국 국채 시장은 그 미국의 그 월가의 주요 금융사들이 JP 모건이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해서 시장 조성자 역할이란 걸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국채 수요가 없을 때, 쉽게 해서 기업들이나 외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일단 무조건 월가 금융사들이 그냥 무조건 사줘요, 채권을. 그래서 채권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면 이제 그 채권을 팔아서 또 돈을 벌고 이제 또 그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버는 거죠. 그 월가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버는 거예요. 채권을 이제 사고 팔고 해서. 근데 니네가 지금 금융위기 때 그게 우리 책임이라고 하면서 볼커룰을 만들어서 우리가 채권 못 사게 했잖아. 우리 못 도와줘. 그러니까 근데 채권시장 지금 보니까 붕괴할 거야.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볼커를 풀어. 규제 풀어. 월가가 채권 투자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줘. 안 그러면 채권시장이 붕괴할 때 쉽게 얘기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할 때 우리가 못 도와줘.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럼 너 책임져야 돼.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메시지를 전화를 한 거. 두 번째가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 시진핑이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그 위협이 중국에 먹히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 가만 놔둬라. 관세 전쟁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설명했듯이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월가의 파트너예요. 자유무역의 파트너로서 미국 제조업은 붕괴하고 일자리는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거기서 번 돈으로 전부 다 월가의 그 금융자산을 사면서 월가는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번 돈은 다 월가의 돈이에요. 그 3천억 달러 연간 무역 흑자 금액이 전부 다 월가의 채권과 주식을 사는데 돌아와요. 그러니까 중국은 월가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파트너고 돈줄이죠.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 중국을 가만 놔둬 건들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가 미국의 패권은 군사력에서 온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온다. 비트코인 살 돈이 어딨냐. 총알 사고 히토류 사라. 여기서 총알은 미사일과 전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알이 대변하는 불렛이 미국 경제에서 대변하는 거는 전투기, 핵미사일, 탄두, 핵탄두, 탄두 미사일인 거죠. 그러니까 너 국방비 줄이려고 하잖아. 그 일론 머스크 시켜가지고 국방비 줄이지 마. 그거 우리 돈줄이야. 국방비 늘려. 총알 더 사. 히토리 더 사. 비트코인 살 돈 없어. 뭔 비트코인 준비금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총알 더 사. 로키드 마틴 매출 더 올려주고 히토리 더 사. 반도체 산업 육성해. 그게 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이야. 엔비디아 우리가 많이 투자했고 TSMC 우리 많이 투자했어. 그러니까 반도체 사서 반도체 산업 육성해주고 중국과 반도체 전쟁 같은 거 하지 말고 히토리 더 사. 그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돈줄 끊지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돈줄 채권시장 규제 풀어. 우리 지금 너 때문에 돈 못 벌고 있어. 두 번째 중국 가만 놔둬. 세 번째 군산복합체 건들지 마. 국방비 줄이지 마. 이 세 가지잖아요. 트럼프의 아젠다 47에서 밝힌 세계관에서 때려잡아야 될 글로벌리스트 대표적인 세 개가 월가, 중국, 군산복합체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월가 금융 세력들은 철저하게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세계화된 경제 구조를 바꿔서 보호무역, 자유무역, 보호무역하고 국방비 줄이고 중국 때려잡아서 중국에 있는 공장 다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고 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월가를 죽이고 그래서 미국 중산층 잘 살게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월가 부자들 못 살게 하고 달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 발행권을 가진 월가의 수익은 줄이고 달러 발행을 남발시키지 않고 발행을 통제해서 달러의 가치를 되살리는 정책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트럼프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너 앞으로 채권금리 올라가는 거 무서우면 볼커를 규제 완화해. 국방비 절대 줄이지 마. 로키드 마틴 매출 줄이지 마. 그리고 중국 가만 놔둬. 그러려면 관세전쟁 하지 말아야 되고 일론 머스크 잘라야 되는 거죠. 그게 이번에 도치 수장 임기가 끝났을 때 일론 머스크를 은근슬쩍 이제 you fired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너 해고야라고 이제 어프렌티스 이제 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실상 일론 머스크에게 해고 통지를 한 거고 일론 머스크는 그런 기류를 스코페센트하고 막 싸웠잖아요. 주먹 다짐하고 싸웠잖아요.
그 싸움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발한 거고 트럼프에게 어필한 건데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이제 듣지 않고 야 어쩔 수 없어. 지금 채권 금리 올려가지고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말짱 도루묵이야. 일단은 채권 금리 안 올려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회군하자. 나중에 다시 생각해. 일단은 회군해. 그러고서 이제 회군을 한 거예요. 자기 권력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월가에게 어떤 타협의 신호를 보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갈등의 전말입니다.